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국제재무관리다. 이제 종착역을 향하여 오고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재무관리의 마지막 진수 바로 국제재무관리다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세계는 하나다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하나의 국제화가 되는, 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분권화가 일어나서 조인벤처, 다국적 기업도 여러 형태의 뭐가 되느냐 그럼 외국과의 거래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국제재무관리는 한마디로 말하라.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환율이다 하는 말을 얘기를 할 수 있죠. 환율은 바로 외국과의 소위 달러와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원화를 갖다 교체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두 나라, 분명히 미국이란 나라와 한국이란 나라를 갖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이 나라 사이에 바로 돈을 어떤 교환 비율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얼마만큼의 비율을 갖다 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 만약에 뭐 1달러에 한국 돈으로 1,000원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1대 1,000이라는 환율을 갖다 얘기한다. 이 체인지 레이트를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국제재무관리다 하는 계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해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각도를 갖다 두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환율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다국적 기업에는 한 나라의 본사를 두고 한 나라의 본사를 갖다 둔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코리아라는 말을 갖다 쓰죠. 한 나라의 뭐가 되느냐 바로 본사를 둔다. 이 말은 한 국적을 가지지만 여러 나라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본사가 있고 여러 외국의 지사를 둔다. 외국의 지사를 둔다. 그럼 삼성 같은데 뭐가 되느냐? 여러 나라의 지사를 두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바로 여러 지사를 갖다 외국에 둔다고 할 때는 얼마든지 외국에 가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조직행위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집권화라고 얘기를 하죠. 한 나라에 모여 있을 때 집권하다 이런 말을 조직행위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조직행위 이야기할 때 한 나라의 본사가 있고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지사가 있을 때 이건 집권하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뒤에 가면 국제경영,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외국과의 거래를 갖다 나타내는 무역의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지금은 여기서 재무관리지만 경영학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무역론, 국제경영을 갖다 배울 때도 이런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집권화의 일리다. 조직행위를 우리가 배웠을 때 이제 경영학에서 집권화라는 말, 한 나라의 본사가 있고 외국의 지사가 있을 때 이 환율의 문제 고민해야 되겠죠. 첫 번째 경우가 요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내는 세를 갖다 법인세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법인세. 기업이 낸다. 그래서 회계에서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인세는 국가가 만약에 본사가 한국이다. 그럼 외국의 지사가 있더라도 한국에 있는 삼성이 버는 뭐가 되느냐 본체의 돈, 다 거기에 대하여 법인세를 매기지. 예를 들어 지사를 갖다가 베트남에 둔다. 그래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법인세를 갖다 감면해 주느냐? 천만의 말씀. 법인세는 외국에 지사가 있다 해도 통째적으로 어디 되느냐? 돈 버는 돈을 갖다가 다 한국에 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 알아야 할 회계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갖다 추산할 때는 절대 외국에 지사가 있다 해요. 바로 지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법인세의 전체적 작용은 본사가 있는 나라에 적용을 받는다 하는 것도 참고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계 쪽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그리고 이거는 회계 우리 경영학에서 집권화라는 말이 나올 때 이런 얘기가 있고, 이래도 이거는 뭐가 되느냐 외국과의 거래가 분명히 환율의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조인벤처. 조인벤처라는 말은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위험을 갖다가 나눈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국적 기업을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다국적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은 국적이 여러 개가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냐? 분권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바로 위험을 같이 나눈다 해서 조인벤처라는 얘기를 쓰고, 특히 뒤에 조인벤처 캐피탈 그러면 뭐냐 그러면 바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미국 같은 데는 조인벤처가 캐피탈이 있다 이거죠. 바로 자금을 빌려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 아이디어만 있어도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데, 동남아 쪽도 이제는 조인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옛날은 미국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우습게 생각했다 이죠. 왜? 조인벤처 캐피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위험을 같이 나누는 거. 여러분들 30대 요즘 생각은 50대 60대와 다릅니다. 옛날은 무조건 자기가 운영해야 돼. 우리 세대 때는 전부 다 자기가 운영하고 리드가 돼야 된다는 개념인데, 요즘은 분권화가 되어서 나눠서 하자, 일을 나눠서 하자, 서로 더불어 가자. 이게 바로 조인벤처에 대한 이야기가 되듯이 다국적 기업이 될 때 분권하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든 의하든 다국적이 되더라도 환율의 문제는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한 나라의 본사를 두고 시사를 외국에 둔 경우 법인세는 절대 한 나라 그 본국에서 이느냐 내게 되고 직분화의 경우라고 말하고, 그다음 조인벤처 캐피탈처럼 바로 여러 개의 나라가 같이 위험을 갖다 나누는 다국적 기업이 될 때는 분권화가 되며, 분권화가 되었을 때도 역시 환율의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로 다국적 기업의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우리는 바로 외국의 관심사가 뭐가 되느냐, 환율의 관심사가 없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국제 무역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성,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은 이제 설명을 했다면, 바로 외국과의 고려해야 될 뭐가 되느냐, 그럼 환율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환위험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건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포린 엑스체인지 리스크다. 그런데 환율의 변동, 환율의 변동이라 그러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1대 1000이다가 어느 순간에 1대 1300이 되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환율의 변동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환율의 변동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대 1000에서 1대 1300이 될 때는 뭐가 되죠? 환율이 올라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환율의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될 때 이 환율의 변동 자체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환위험이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교환의 비율이 바뀌게 되는 이를 갖다가 환율의 변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각국 간의 통화의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냐, 빈번하게 바뀌게 된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자꾸 어떻게 되죠, 노출되게 되는데, 이걸 갖다 환위험의 변화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국가의 위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가는 뭐가 되느냐 하면 어느 나라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컨트리 리스크다 이런데,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이 과실송금, 여러분들 잘못하면 과실송금이 뭐냐 이럴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투자를 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갖다 우리는 과실이다 이런 말하고, 과실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송금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의 가족들에게 중국에 가서 일을 하지만 한국의 돈을 가져가가 중국에서 이들이나 돈벌이를 했다면 버는 이익에 대하여 일부분 보내는데, 이거 통제, 전면 보내지 마라. 그럼 돈 못 보낸단 말이야. 이런 위험을 갖다 국가의 위험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외환의 문제, 또 과실송금의 문제, 또 이제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해고, 종건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외국 기준법은 다른데 해고 등에 대한 문제가 뭐가 되죠? 바로 국가의 위험이다. 어느 나라에 가가 자기가 장사를 하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되느냐, 하나의 외환의 통제, 다음 또 뭐가 됩니까? 일종의 해고의 문제, 조금의 해고의 문제, 그 다음에 과실송금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통제, 이런 통제가 뭐가 되느냐 그럼 그 나라의 국가 정책에 따라, 하나의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이런 비용을 갖다 컨트리 리스크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환율 자체의 변동이냐, 아니면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적 내용에서 외환에 대한 통제나 해고의 문제나 그 다음에 과실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국가의 위험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말로, 외환 통제, 해고의 문제, 과실 송금 등 이런 것들을 국가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환율 자체의 변동은 외환의 위험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17장인데 17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을 향하고 가고 있죠. 이제 뒤에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실전 문제까지 우리가 다루며 이제 쭉 뒤에 나가는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끝까지 잘하는 것. 강사도 요즘은 앞은 다 잘합니다. 못하는 강사 없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 고잉하고 잘해주느냐,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되느냐.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영리한 학생들은 끝강의를 먼저 봅니다. 끝강의를. 정말 이 선생님이 끝까지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앞부분은 다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학원 강사 정도 다 예를 들어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든지 강의를 내놓겠다 이럴 때는 강의는 다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처음은 다 잘합니다. 문제가 뭐죠? 끝에 가서 어느 정도 고인감이 파워풀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제가 후배 강사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첫 강의 잘하는 것과 자랑하지 마라. 끝까지 과연 파워풀하게 나가느냐? 수험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앞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에 가가 흐지부지 끝나는 겁니다. 시험은 끝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밀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뒤에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느냐? 이끌어가려는 노력 자세가 필요하다 하듯이 강사도 첫 강의는 누구나 잘합니다. 첫 강의 보고 이 선생 좋네? 뒤에가 뭐 해야 되죠? 엉망이더라. 개판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오픈된 강의가 더 중요하고 오픈 강의가 있다면 끝강의 쪽을 봐라 이거예요. 끝강의. 끝강의 보면 어디 되죠? 그 선생이 정말 끝까지 잘하느냐 아니면 대충 하고 넘어가느냐 습승을 알 수 있습니다. 첫 강의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왜? 현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얼마나 끝까지 파워풀하게 밀고 나가느냐 끝강의가 정말 완벽하냐 이걸 보고 그 강의 내용을 평가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시대에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다 하는 것도 알고 수강생도 끝까지 해야 되느냐 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노트를 갖다 만들며 서구 노트에서 자기 걸 만들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고 저희 강사들은 왜? 돈 벌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분은 없거든요. 다 해야 되느냐 학원에 가서 강의할 땐 돈 벌어야 되지만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은 기부천사적 개념, 기부의 개념 이런 걸 가지고 나오신 게 순수음이고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아마 끝까지 강의를 최선을 다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고 저도 강사들에게 뭐 제가 대표니까 뭐 저는 원장은 아니라 그랬죠. 대표니까 강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개념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말 밀어줘라. 그리고 끝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사 평가를 앞에 강의 잘하면 다 잘해요. 다 열심히 해요. 가면 갈수록 알아. 대충 가느냐? 정말 파이프하게 끝까지 갈수록 더 잘하느냐? 갈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 진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여러 강의를 저희가 다 체크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해야 되느냐? 밀어붙이는 이런 성격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어떻게 얘기하다 보이는데 이제 끝 마무리가 다 돼가다 보니까 17일까지 마무리잖아요. 그죠? 재무관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점도 양해를 하며 반드시 해야 되느냐? 끝까지 잘 따라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위험은 환율 자체 위험을 얘기한다. 국가의 위험은 그 나라의 정책 또는 경제 방침 또는 외국의 기업에 대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국가위험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외환시장은 어떠냐? 외환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 돈과 달러와 원화가 같이 교환되는 시장.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화폐가 다른 국가끼리 서로가 교환되는 시장을 갖다 뭐라 그러냐? 교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포인트로 둬야 된다. 외환시장의 가장 중요한 나라는 교환이라는 익스체인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교환의 비율을 환율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경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무역이나 또는 다국적 기업 아까도 말했죠.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가 국제적으로 만약에 무역을 한다 할 때는 분권화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은 바로 조인벤처다 한 말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바로 조인벤처가 분권화를 얘기하고 국제무역은 뭐가 되느냐 집권화죠. 본사가 하나 있는데 왜 되느냐 외국에 지사를 두고 한다. 그러면 국제무역이든 다국적 기업이든 외국과의 동문 관계는 우리는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활발해서 외환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확대되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확대된다. 그럼 이 확대될 때 우리가 중요한 환율의 문제 환율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교환의 비율을 갖다 환율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외국의 돈과 만약에 예를 들면 달러와 원화를 갖다 우리가 둔다. 그럴 때 달러와 원화의 교환의 비율을 갖다 우리는 뭐를 하죠?
바로 쉽게 얘기하여 환율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환율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갖다가 몇 대 몇으로 비교하느냐, 이걸 바로 환율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환율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사례 케이스를 갖다 동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기준 비율이 뭐냐, 기준 환율이 뭐냐, 그다음에 교차 환율이 뭐냐, 재정 환율이 뭐냐 하는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은 사례를 통하여 외워주면 절대 얘들냐 오해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사례 쪽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한국과 코리아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인 USA를 갖다 우리는 주 1타로 교환 비율을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한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와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것.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거는 원화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달러와의 교환 비율이 가장 비중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기준 뭐라 그러냐 환율이라고 불러준다. 이때 일어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환의 비율 기준 환율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예를 들어 만약에 1달러는 1200원이다 또는 1300원이다 하고 우리 돈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미국 돈과 우리 돈의 관계가 가장 많은 기준 환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죠. 그럼 여기가 뭐냐 그러면 자폐인인 일본 엔화를 갖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엔화다. 그럼 이 미국과 엔화의 관계, 우리와는 아니지만 미국과 엔화의 관계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교차 환율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차 환율은 바로 우리와 가장 주된 미국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제3국인 나라와의 환율의 관계를 무슨 환율이라고 하느냐 바로 교차 환율이라고 불러준다. 기준 환율의 대상이 되는 외국과 제3국,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를 기준 잡으면 바로 기준 환율의 대상이 되는 건 미국이란 말이야. 그럼 미국과 제3국인 자펜과의 관계 또는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차이나의 관계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교차 환율을 나타내는 거다 하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기준 환율의 대상이 되는 외국 통화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얘기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준 환율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많은 환율,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와의 일본과의 관계는 교차 환율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재정 환율이라고 있습니다. 재정 환율. 재정 환율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준 환율과 교차 환율과 관계가 되는 도출된 자국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3국과의 실제 환율.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와 제3국인 자펜과의 관계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재정 환율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우리가 한다면은 충분히 뭐가 되느냐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바로 가장 많이 거래하는 미국과의 관계는 무슨 환율? 기준 환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미국과 제3국인 뭐가 되느냐?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로 볼 때는 무슨 환율이라 그래? 교차 환율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제3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재정 환율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환율에는 기준 환율이라는 말,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취급하는 미국과의 환율을 얘기한다. 그럼 미국과 제3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로 볼 때는 무슨 환율? 교차 환율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만약에 기준점으로 잡으면서 제3국과의 관계는 그럼 뭐냐? 재정 환율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세 가지 경우를 갖다 우리는 뭐가 되냐? 교과서를 통하여 이해를 베풀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외환거래에서 환율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야기. 어떤 내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물의 환율이다 그럴 때 현물은 현재 돈 주고 사는 환율, 바로 이걸 갖다 우리는 현물 환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바로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계약과 동시에 외국환이 인도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내가 미국에 가기 위하여 현금을 갖다 예를 들면 달러로 바꿔 가겠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됩니까? 1대 만약에 뭐 1200이다. 그럼 내가 뱅크에 가서 이제 외국에 여행 갈 때 외국 여행 간다 그럴 때 바로 돈을 갖다 바꿔 가겠다. 그럼 뱅크에서 바로 바꾸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현물 거래라고 말하죠. 바로
외환은행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달러를 갖다 바꿔가 외국에 여행을 가겠다 하면 바로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거래가 뭐가 되죠? 현물 환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러면 선물은 어떠냐?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선물의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 날짜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서로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에서 바로 해야 되니까 현재 돈을 갖다 교환한다. 왜? 외국에 여행 가기 위하여. 그러면 현물이라고 보면 선물을 미래 날짜로,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 날짜에 의해 되느냐 해당되는 환율을 갖다가 인도하고 인수하겠다는 계약. 미래 날짜로 의해 되느냐 인도와 인수로서 서로 주고받겠다는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미래 뭐가 되면 선물이라고 말한다. 현재 환율을 예측해서 자 현재 1대 1200인데 1대 1230에 내가 얘들은 1000달러를 언제 연말에 12월 31일 날 서로 주고받겠다. 현재는 1대 1200이면 현재 달러로 바꾸는 게 현물이란 말이야. 근데 미래 날짜로 12월 말일 날 가서 뭐해야 되느냐 서로 교환하겠다. 미래 날짜로 하는 거야. 미래 날짜.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선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브와 테이크가 일어나는 소위 우리가 스왑이란 말. 전에 우리 어디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파생 상품을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옵션, 선물, 스왑이 있죠. 스왑은 뭐가 되느냐? 현재 A라는 사람과 B가 현재 얼마냐? 1대 1200으로 뭐냐? 그러면 만약에 100달러를 갖다 서로 사고 팔겠다.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셀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이어가 되는 겁니다. 셀러와 바이어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1대 1250에 다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주겠다. 바인이 돼. 이거는 뭐가 되느냐? 셀러가 돼. 이와 같이 바이어와 셀러를 바꾸면서 거래를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스왑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여기는 반드시 거래가 있는 거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환율에 대한 시장의 균형 이론이 있습니다. 이 환율이라 그러는 건 지난 우리가 앞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국과의 달러나 한국 원화를 바꾼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환 비율을 얘기한다 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환율이 바로 기준 환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미국과 우리와 직접 가장 거래가 많은 미국 달러를 갖다 우리가 기준 환율이라고 얘기하면 미국의 달러와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의 엔화의 관계는 우리로 볼 때는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하나의 교차 환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차 환율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교차 환율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나 또는 미국과 거래하는 중국을 상대로 할 때는 무슨 거래냐? 바로 재정 환율이다 하는 말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환율의 거래의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현물 거래라. 그런 이야기는 내가 외국에 여행을 가기 위하여 은행에 가서 만약에 돈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달러로 바꾼다. 그럼 이건 바로 현물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물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미래의 특정일에 바로 몇 대 몇으로 서로가 교환을 돈을 하자. 달러를 사겠다. 1대 1250에서 내가 10,000달러를 사겠다. 이런 어떤 계약을 갖다 맺는다면 이건 선물 환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선물환 거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스왑은 미래는 미래인데 선물과 같이 미래는 미래인데 단지 여기서는 바로 바잉과 셀링이란 동시 두 가지가 일어날 때를 환이라고 합니다. 환은 바로 사고 파는 사람이 같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셀러와 바이어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되느냐 1대 1200으로 되느냐 그러면 사기로 했다. 언제? 12월 31일. 그래서 내년 2월 20일 날 얼마 되느냐 1대 1250으로 다시 해야 되느냐 셀러와 바이어를 바꾸겠다. 이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셀러가 되고 바이어가 됐다면 거꾸로 여기는 셀러가 되고 바이어가 되는 바로 1대 1250에서 바꾸치기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환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환거래는 바로 둥글다.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대 1200으로 12월 30일 날 우리가 만약에 $10,000를 주고받기로 하자. 그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2월 20일이 되면 1대 1250으로 다시 내가 바이어 역할을 해주겠다. 여기는 셀러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바로 파고 사는 이야기가 바로 연결될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럼 바로 수합 거래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선물은 단순한 미래 산다 판다 요거 하나 일방적이라면 수합은 바로 양방적으로 팔고 사는 거래가 바로 두 번. 한마디로 말하면 12월 30일 날 거래가 일어났다면 다음에 2월 20일 날 다시 어디에 되냐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서로 팔고 사는 걸 갖다 얘기할 때 셀러와 바이어와 셀러가 어디에 되느냐 바뀌는 현상. 물론 환율은 달리하며 조건에 스스로 판다. 그럴 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러냐 바로 수합 거래라고 부른다. 그래서 수합은 선물할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수합은 바로 파생 상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선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옵션, 그리고 바로 선도, 수합. 이 수합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한 바도 있는데 바로 미래의 날짜로 서로가 어떻게 되느냐 팔고 사는 것을 조건을 달리해서 팔고 사는 조건을 가지겠다. 이럴 때를 우리가 수합이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이제 어떻게 되느냐 좀 힘들어하는 환율에 대한 시장 균형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환율은 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어떤 방법에 의하여 서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 영역만은 좀 꼼꼼하게 왜? 여기가 가장 재무관리에서는 여러분이 빨리 지나가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꼼꼼하게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첫째는 바로 첫 번째가 구매력에 대한 평가 이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느냐. 물건을 사고 파는데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구매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구매력에 대한 평가 이론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구매력에 대한 평가 이론은 뭐냐?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본다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핵심 이야기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매력의 평가 이론을 PPP라고 부른다 하는 용어부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purchasing power라는 말을 갖다 쓰는 이야기 바로 구매력을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며 두 나라 통화 간의 현물 환율 한마디로 말하면 현물로 물건 현재 교환하는 환율이 어디에 되느냐 하는 것과 또 두 나라의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죠? 이 두 가지 현물의 환율과 기대 인플레이션 현물의 환율 핵심을 알아두세요. 현물의 환율 이 현물의 환율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에다가 기대에 뭐가 되냐 인플레이션을 갖다 얘기한다. 인플레이션을 갖다 얘기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 우리가 두 가지 요건을 갖다 우리가 따져주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첫 번째 구매력에 대한 그러기에 구매력이기 때문에 purchase란 말에서 PPP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며 바로 현물의 환율에다가 현재 만약에 돈을 팔고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외국 달러와 만약에 원화를 갖다 1250이라고 하면 현물의 환율에다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디에 되느냐 각각 두 나라 사이 인플레이션이 어디에 되죠?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하여 만약에 우리가 환율이 결정된다 그런 걸 구매력 평가 이론이라고 불러준다는 이야기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두 나라 통화 간의 현물의 환율 동그라미 치시고 두 나라 간의 기대되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하여 뭐가 되느냐 바로 PPP가 결정되고 바로 현물의 환율에 의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디 되느냐 반영되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를 PPP라고 얘기한다는 걸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그 수식 여러분이 잘 아는 박스 속에 있는 수식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며 여기는 두 가지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현물의 환율이 어디에 되느냐 이 두 가지 이하여 결정된다는 얘기를 갖다 알아두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SO와 S 뭐가 되느냐 그러면 원을 갖다 우리가 보면 S0는 현재 환율을 갖다 얘기합니다. 바로 0시점의 환율이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0시점의 현물 환율 0시점에 뭐가 되느냐 현금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현물에 대한 환율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첫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현물의 환율이다. 그리고 이제 S1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1년 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0은 현 시점을 얘기하죠. 현 시점 0시점 현재의 현물 환율이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S1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이 1년간 1기간 후
1기간 후, 뭐 1년이면 1년 또는 1개월이면 1개월, 1기간 후에 뭐가 되느냐? 그럼 현물 환율을 갖다가 나타낸다. 현물 환율은 다 같은 현물 환율인데 바로 중요한 얘기는 0시점이냐 1시점이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 말을 얘기합니다. S0 바로 0시점의 현물 환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S1 1기간 후의 현물 환율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첫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이런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 숫자입니다. 여기도 1 플러스가 되죠. 이런 분자 분모의 숫자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비교되는 여기서 비 그러는 건 비교되는 나라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를 갖다 어디에 넣느냐 여기나 인플레이션 K라고 얘기 놓죠. 코리아 K를 놓자 이거죠 우리나라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분모는 바로 비교되는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국가 그럼 거래국가라고 우리가 보자 이거죠. 거래국가. 그리고 여기 K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자국의 뭐가 되느냐 자국의 인플레이션.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자. 그래서 여기 비교되는 거래국가 인플레이션이 어디에 되느냐 인플레이션율을 더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자국의 우리 K 바로 IK는 코리아의 뭐가 되느냐 인플레이션을 얘기한다 하는 요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0시점의 현물 환율과 그 다음에 1시점 후의 현물 환율을 비교한 것은 바로 거래되는 나라 1 플러스 거래되는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1에다가 자국이 뭐가 되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더한 것과 같다 하는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시해 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현물의 환율과 뭐를 갖다 계산하느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디에 될 건가 요 바로 IB, IK는 뭐를 갖다 얘기하죠? 바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여기에 S0와 S1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현물의 환율을 갖다 우리가 비교하며 현재 환율과 미래 환율 이거는 뭐가 되느냐? 그럼 거래국과 자국 1 더하기 1 더하기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국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바로 PPP다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여기는 급하게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꼼꼼히 하나하나를 갖다 이해하며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바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환율의 변동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 1시점 후의 환율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국가의 1 플러스 거래국가의 인플레이션 기대 상황 그 다음에 1 플러스 자국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보니까 IK로 보자 이거죠.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국제 소위 우리가 구매력을 나타내는 PPP 이론이다 하는 것 정도는 외우시고 일단 이해하시고 외워주는 것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외우지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이해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생각하는 S0분의 S1은 바로 1을 반드시 우리가 더해야 되죠.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인플레이션의 I와 그 다음 B인 거래국가입니다.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죠? 1 플러스 IK 바로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을 1에 더해서 바로 나타내면 바로 현재 바로 환율과 미래 1구간 후의 환율 그리고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K 바로 IB 그 다음에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IK IK가 바로 인플레이션 코리아다 그런 이야기에서 바로 우리가 분자는 자국 분모는 타국 거래국 이걸 갖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이해를 하고 외워주시면 숫자를 대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로 수식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넘어가고 이거 대충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워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뭐가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현물 환율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많이 주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S0분의 S1은 1 플러스 IB에다가 1 플러스 IK를 갖다 놓아라. 그래서 IK는 바로 한국에 왜 되느냐 IB는 바로 거래국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1 플러스 플러스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해 주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구매력
구매력은 바로 뭐가 되느냐? 미래의 물가의 어떤 변동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구매력 평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거고, S0분의 S1은 바로 1 플러스 이론 100%를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IB, 이건 거래국가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1 플러스 IK는 뭐가 되느냐? 자국, 우리나라 코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 대입하면 바로 현물 환율과 미래 어떤 기간의 환율을 갖다 우리가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고, 바로 궁극은 환율과 두 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가 되느냐 그럼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반영한 수식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구매력에 대한 평가 이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제 피셔 효과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씁니다. 국제 피셔 효과는 어떤가 하는 말을 갖다 얘기하는데, 맨 먼저 피셔 효과부터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리고 국제 피셔 효과, 바로 피셔 효과에서 더 발전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국제 뭐가 되느냐 피셔 효과로 간다 하는 데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채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피셔 효과가 발전된 형태를 갖다 우리는 바로 국제 피셔 효과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런데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피셔 효과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거죠. 자, 피셔 효과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각 나라의 인플레이션은 그 나라의 명목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명목,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뒤쪽에 가면 우리가 나오겠지만 NK, 만약 우리나라의 명목 이자율이다. 명목 이자율을 갖다 우리는 N이라는 말을 갖다가 넣고 바로 한국이 되면 K, 또는 만약 거래 같은 B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명목 이자율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과 명목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가지 관계를 갖다가 얘들은 서로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식이 뭐냐, 명목 이자율은 여러분 잘 알지는 뭐가 됩니까? NK나 NB를 갖다 우리는 명목 이자율이라 그러겠죠. 그 나라의 실질 이자율,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실질 이자율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하지만 R을 갖다 얘기하는데 1 플러스 R, 이건 공식입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1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 이자율과 뭐를 갖다 우리가 곱한 거와 같으냐 그러면 바로 1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이게 실제 이자율이다. 그러면 실제 이자율이라 그러면 그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인플레이션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거죠. 인플레이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 내용은 1 플러스 R에다가 1 플러스 I를 갖다가 우리가 더하는 것과 같다 하는 수식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주며, 이때 물론 명목 이자율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1 플러스 다 같이 1 플러스 1 플러스니까 1이고 여기는 N, 노말이라는 말이 되죠. 명목이 되고 K, 바로 이자율을 나타낸다. 바로 우리나라는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NK라고 우리가 얘기하자. 그럼 명목 이자율 1 플러스 명목 이자율 NK는 1 플러스 R, 바로 실제 이자율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뭐가 되느냐 율을 우리가 더한 게 뭐가 되느냐, 기간을 정해놓고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바로 더한 거,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궁금은 바로 국제 피셔 효과의 이야기이고, 피셔 효과 이야기는 바로 명목 이자율은 각 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 차이만큼 달라지게 된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실제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실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 명목 이자율의 변동을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야 되느냐 그러면 1 플러스 NK는 1 플러스 R에다가 1 플러스 I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야 되느냐 그러면 곱한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피셔의 뭐가 됩니까? 효과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피셔 효과를 갖다 우리가 반영해 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피셔 효과를 반영하여 아까도 말했지만 명목 이자율은 실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갖다 반영한 것이 바로 얘들은 중요한 명목 이자율이다 하는 이야기가 피셔 효과였다면, 국제 피셔 효과는 뭐가 되느냐, 아까 배웠던 구매력과 피셔 효과를 결합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가 되느냐, 맨 먼저 서두에 배웠던 이야기 뭐가 됩니까? 구매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매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PP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바로 S제분의 S1은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바로 IB는 바로 거래하는 국가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1 플러스 IK, K는 바로 뭐가 되느냐, 코리아를 얘기하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을 얘기한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구매력 PPP였다면, 피셔 효과는
명목 이자율은 바로 실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갖다 각각 1을 갖다 1 더하기 NK, 1 플러스 R, 1 플러스 I 요 두 가지 곱과에 의해 비례적으로 상반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앞에 배웠던 내용 바로 S0분의 뭐가 되냐 S1은 바로 여러분 1 플러스 뭐가 되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IB 그 다음에 1 플러스 K에 뭐가 되는 IK 이걸 갖다 우리가 나타낸 게 PPP다 하는 말을 얘기했고 이때 인플레이션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구매력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 구매력에다가 뭐를 갖다 더하느냐 바로 아까 말하던 PC 효과를 갖다 우리가 더하자. PC 효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와 뭐를 갖다가 명목 이자율은 바로 실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갖다 반영한 이게 반영된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명목 이자율이라 부를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하자.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하자 하는 이야기가 국제 PC 효과를 얘기하는 내용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국제 PC 효과를 갖다 우리가 한번 수식으로 나타내면 결국은 요거와 여기 뭐가 되죠? 구매력이죠. PPP죠. 여기 뭐가 되죠? 바로 아까 말하던 PC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이 PPP에다가 구매력 효과에다가 PPP에다가 여기 말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PC 효과를 갖다 우리는 의해야 되죠. 피셔라는 학자가 주장했다 그러면 PC 효과라는 말을 갖다 쓰죠. PC 효과를 갖다 우리가 결합해보자.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국제 PC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국제 PC 효과를 갖다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 수식을 갖다 우리가 본다. 이러면은 바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 요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 내용을 갖다 우리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하여 원래 구매력 평가 이론을 변형해서 다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뭐를 갖다 반영해주나 명목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반영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와 요 두 식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다 가져오느냐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요건 지우고 제가 한번 천천히 얘기를 할 테니까 너무 여기서는 성급하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얼렁뚱땅 나가다 보면 전부 얘들은 그럼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오히려 혼란스럽고 재무관리를 여러분 멀리 해주게 한다. 그러니까 PPP는 구매력을 나타내며 바로 S0분의 S1은 이때는 바로 0시점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구매력을 얘기하는 거죠. 0시점 S0 그 다음에 S1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1년 기간 후의 현물에 대한 환율 거래 현물의 환율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1 플러스 뭐가 됩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IB에다가 1 플러스 IK 요걸 갖다 구매력 PPP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PC 효과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PC 효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죠? 1 플러스 NK는 1 플러스 R에다가 1 플러스 I를 갖다 더하는 것과 같다는 개념을 갖다가 도입한 게 바로 PC 효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 얘기하던 PC 효과를 우리가 구매력과 PC 효과를 갖다 결합한다. 그럴 때 구매력 속에서는 아까 S0는 S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 플러스 N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B 여기서 1 플러스 N 뭐가 되느냐 K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얘기하던 뭐가 되느냐 IP와 IK와 IB를 쓰는 대신 N을 갖다 이어주자. 뭐에서 배웠던 PC 효과에서 바로 명목이라는 명목 이자율 N을 갖다 우리가 여기다 넣는다 이거죠. 명목 이자율을 대입해 주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왜 되느냐?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느냐? S0에 S1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NB분의 이건 바로 거래하는 국가의 노멀 명목 이자율이죠.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NK다. 우리 자국의 뭐가 되느냐?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냐. 그럼 여기다가 각각 어디 되느냐? 양변에다 1을 떼고 여기도 1을 빼자. 요 수식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통일하게 되면 S0분의 뭐가 되느냐? S1이 되고 여기는 S0분의 S라고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분모를 통분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NB분의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NK에다가 빼기를 하니까 역시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NB에다가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NK를 갖다가 놓아라. 이렇게 하단 말이야.
이걸 이제 통분해서 위로 올려보죠. 올리면 왜 됩니까? 이게 뭐가 되냐? S0는 통분이 되고 바로 분모가 같으니까 같이 오고 S1에서 S0를 뺀 것은 요거죠. 바로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여기는 자 여러분들 MB니까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그러면 MB는 그대로 들어가죠. 바로 명목이자율, 거래처의 명목이자율입니다. 그럼 1 플러스 NK에다 1을 빼니까 1은 죽고 NK에다가 앞에 NK가 남겠죠. 뒤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NK가 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남는 이야기다. 이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 플러스 MB니까 여기도 MB가 돼야 되겠죠. MB가 된다. 여기 BB 똑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궁극은 뭐가 되느냐? 1은 주고 NK에다가 마이너스 NB가 된다는 이야기. 이게 나왔다 이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